홍영표는 민주노총은 너무 일방적이어서 말이 안 통한다. 항상 폭력적인 방법을 씁니다. 미국 같으면 테러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다 우리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와 노동단체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노동단체는 민주노총일 거고 노동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줄 용의가 있지만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전체적으로 민주노총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얘기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을 얘기한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이제 덩달아서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공화국이 무업천지가 되어버렸다. 민주노총이 완장을 차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느냐 이런 발언을 하고요. 김병준은 이런 발언을 합니다. 민주노총 나라가 되고 민주노총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 국회에서 노동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국민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 위에 불리는 괴물의 탄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민주노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노총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예를 들면 탄력근로제에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또는 지난번에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 산입법률 문제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는 민주노총의 정규직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법이 정해지든지 간에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정규직들은 다 해소할 수 있고 오히려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갖고 가는 것은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과 비정규직들 때문인데 이렇게 민주노총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왜 이럴까? 우리가 이제 오늘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안 맞는다.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300 더하기 200 더하기 알파는 700이다 이걸 배웠었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생산수단이라고 얘기했고 이윤과 상품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 이 200이라고 하는 게 노동인데 만약에 이 노동이 없다면 사실은 상품도 없고 상품이 없으면 이윤도 없는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를 지탱하는 거고 세계를 지탱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노동이 없다면 역사와 진보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노동은 정말 역사와 진보를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노동에 대해서 노동은 생산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또 노동은 삶의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노동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사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다 노동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칙이고 노동이 있기 때문에 상품이 생산되고 세계가 굴러가는 거고 결국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노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도 어느 사업장의 청년 조합원들을 교육했는데 노동자냐라고 하면 선뜻 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노동자냐? 그만큼 노동이라는 게 이게 가치 있는 일인데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노동자냐 이렇게 부르면 노동자라는 말이 생소한 것이 요즘 청년들에게 현실이고 청년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 모두에게 그런 현실이 존재하는 거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의 노동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다. 그런데 우선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니다. 이것은 제가 2001년도에 공공연맹 위원장을 할 당시에 총파업을 했을 때입니다. 2001년이면 김대중 정권 시절이고 IMF가 닥치고 나서 공공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곳곳에서 어쨌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밀려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구조조정이 들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고 또는 아웃소싱이나 이런 것으로 용역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렸던 근로조건과 복지제도를 모두 빼앗기고 있던 시기가 2001년입니다. 그래서 총파업을 연맹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이렇게 김대중 정권을 밀릴 수 없으니까 한판 붙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붙게 된 거죠. 제가 이게 이제 대한항공이 파업했던 중앙대에서 제가 이제
조합원들 앞에 서서 연설하고 투쟁하고 뭐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때 저는 이제 수배를 당해요. 수배를 당해서 총파업을 선언했고 국가가 난리가 난 거죠. 실제로 뭐 다른 사업장도 아니고 여기 지하철 조합은 계시지만 지하철은 파업을 하면 어떻게 꾸역꾸역 꾸려가요. 사용자가 별의 수를 써서 배차원들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꾸역꾸역 꾸려가는데 항공사는 어떨 것 같아요? 꾸역꾸역 꾸려지지가 않아요. 방법이 없는 거죠. 조종사들이 파업하면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파업 첫날 247편이 결항해요. 사실 항공기가 한 편만 결항해도 난리가 날 텐데 하루에 247편이 결항했으면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얘기해요. 이건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거리를 한 거야? 공공연맹의 양경주가 그랬습니다. 그 사실 체포해.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이 떨어졌죠. 그때 저하고 같이 체포영장이 떨어졌던 사람이 담병호 위원장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써있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체포영장이 떨어지면 동네 곳곳에서 지금은 수배전단이 그냥 조그맣게 편의점이나 경찰서만 가면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뭐 학교 담벼락에도 붙일 때요. 대통령 포스터처럼 큼지막하게 해서 붙이고 전봇대에도 붙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우리 다니던 초등학교 아이의 담벼락에 지네 아버지 얼굴이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겠죠. 나중에 들은 얘기에 감옥 갔다 오니까 딸이 아버지 얼굴이 학교 담벼락에 붙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학교 담벼락에 붙어있던 포스터에 저한테는 그렇게 안 써있다고 하는데 담병호 위원장에게는 얼굴 나오면 밑에 글씨가 써있잖아요. 글씨가 뭐죠? 글씨가 수배 포스터에 글씨 인상착의가 써있었는데 그 인상착의에 그 유명한 이름 어쨌든 노동자풍의 남자 담병호 위원장에게 노동자풍의 남자라고 써있었습니다. 노동자풍의 남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노동자죠. 노동자풍의 남자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건지 저렇게 생겨야 되는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풍의 남자는 수배 포스터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는 문구가 돼 있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드립니다. 강도사건 용의자 수배, 노동자풍의 마른 체험.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요. 2010년 11월 9일 10시 30분경 부산진구 어쩌고저쩌고 2010년에도 좀 붙어 있었어요. 옆에도 역시 노동자풍의 경상도 날씨. 이게 한국 사회 2010년 이때 담병호 위원장한테 그런 포스터가 붙었을 때도 경찰청에 항의했습니다만 완전히 모르쇠였다가 계속 항의하는 중에 이 사건이 나고 경찰청에 민주노총이 다시 한번 때로 몰려가서 항의하면서 이 말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제는 수배 포스터에 없습니다만 10년도 안 되기 전까지만 해도 강간범, 절도범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인상착의를 설명할 때 노동자풍의 남자를 설명했었다는 사실. 이게 한국에서 노동과 노동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쓸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에서 노동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예를 하나 더 들어. 이것은 대전에 연구단지가 있는데 위성에 가면 전자통신연구소, 무슨 항공우주연구소 이런 연구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연구소 내에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박사이거나 석사이지. 이때 파업이 벌어지면 대자보도 쓰고 뭐 표도 갖다 붙이는데 32살 먹었던 한 조합원 박사였는데요. 그 조합원이 벽에다 갖다 붙인 포스터가 표어가 네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부 써서 붙여라 그랬더니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어렸을 적 과학자 꿈, 커서 보니 처량하다. 왜 처량했을까요?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왜 처량했습니까? 이거는 왜 처량하죠? 어렸을 적 과학자 꿈, 실제 과학자가 됐잖아요. 커서 보니 처량하다. 이 친구는 32살 될 때까지 과학자가 노동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죠. 과학자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과학자의 이미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하는 사람의 모습만 있었지 그 사람이 아침마다 출근하고 관리자한테 깨지고
그래서 그 방국 일과 후에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내 더러워서 내일부터 안 나온다라고 푸념하고 그러나 또 나가고 이런 노동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거죠. 과학자와 노동자가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32살 만에 화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깨닫는 거죠. 아, 나는 과학자보다 나를 규정하는 건 뭐가 더 규정한다고? 노동자가 더 규정하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이걸 안 가르쳐줬지? 아무도.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이 표어에서 제가 30년 노동운동을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았던 이 표어인데요. 어렸을 적 과학자고 커서 보니 철학입니다. 과학자와 노동자를 일치시키지 못하는 과학하는 사람들도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한 번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독일의 초등학교 장면인데요. 모의 단체 교섭을 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크면 학교 가면 노동자가 될 텐데 노동자가 되면 사용자하고 교섭을 해야 되고 너희 권리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 독일의 한 학급에서 벌어질 모의 단체 교섭 수업이죠. 이게 다른 나라의 교육입니다. 노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노동교육이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 파업, 산업재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노동자가 될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노동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나라. 왜 안 가르쳐줄까? 왜?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저도 가끔 청소년들 교육을 갈 기회가 있는데 물어보면 노동자 해놓고 가로쳐 놓으면 덜 배운 자다. 힘들다. 거지다. 신문기사에 정식으로 나죠. 청소년들 노동자는 뭐뭐다는 물음에 일개미, 못 배운 자들 힘들다. 노동자는 득이 없다. 노동자는 거지다, 외국인이다,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오늘 한국의 청소년들의 현실이죠. 노동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뭐라고요? 삶의 원천이고 생산의 근원이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거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청소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는 노동은 어떻게 묘사하고 영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세금 높이면서 사회복지 정책하는 것은 별로 근로의욕이나 창의력, 발전 욕구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는 비효율적이거나 노동운동은 과격하게 해서 고임금 강성노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얘기들이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또는 이유는 자본가의 것이라고 써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일한 5만 원만 했으면 5만 원 받아가야지 회사가 이익이 났다고 해서 그 이익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자본가의 것이다. 그리고 노사분규나 이런 것들은 착한 근로자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노동자들이 경제 윤리가 중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한국 사회 교과서에서는 노동을 이런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노동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노동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한국에서 노동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지하철 파업하는 장면. 지하철 파업하면 해도 너무한 집단이익주의, 즉각 파업 중단하고 일터 또는 공공노조의 막장 투쟁이 한국 경쟁력 가라앉는다. 분명히 노동자들은 자기의 이유가 있어서 파업을 했을 텐데 아예 이렇게 이기주의, 그 다음에 막장 투쟁, 한국 경쟁력 갉아먹고 이런 것들을 동아일보라고 하는 이런 유수한 신문들이 거침없이 내는 거죠. 심지어는 과거에는 이런 기사도 있었죠. 일면 톱 기사로 한통 파업이 국가를 전복할 저희가 있다. 세상에 어떤 노동조합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파업하는 전복의 저희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그야말로 경제 호기에 찬물 끼얹는 힘이 맨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구조가 한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두루도록 만들고 있는 게 이게 우리 사회의 노동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노동?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죠. 진보정당을 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개그맨. 네. 이름 뭐예요? 이름. 텔레비전도 또 보셔야 된다니까. 송동순 동지. 그래서 이문호 동지. TV가 없어. 박성회 장관. 잘 안 봐요. 신현주 장관. 이 개그맨 이름을 몰라요? 알았는데 이 개그맨 이름 박영진이라는 개그맨이잖아요. 박영진이라는 개그맨이 신현주 장관이 이거 강의 안 들었죠? 이 강의는 안 들었죠? 이렇게 그림으로 있는 강의 예. 재밌죠? 네. 이 사람이 나왔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광고가 있었는데요. 라디오 광고였는데 아니 텔레비전 광고. 라디오였는데요. 라디오에 이런 광고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감기 걸리는 것 자체가 문제야. 어디 월차를 내 개념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월차는 권리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권리인데 어디 월차를 내는 게 개념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동권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얘기인데 이걸 광고로 내보내는 거예요. 감기약 광고. 같은 광고인데요. 요즘 부쩍 감기가 극성인데 출근이고 뭐고 푹 쉬어라고 해놓고 다음날 자리 없어지는 건 책임 못 져. 이렇게. 이런 식의 광고 카피가 거침없이 나가는 나라인 거죠. 이게 다 노동법과 관련되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허접한 광고인지 아세요? 그래도 꽤 유명한 광고입니다. 판피리 큐버. 이 광고는 결국 한 달 만에 문을 내려요. 워낙 반발이 심하고 이건 도대체 전근대적인 발언이 어떻게 광고가 되냐라고 해서 광고를 한 달 만에 내리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런 광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용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가면 감기약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국민 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걸 생각해보면 노동이 진짜 어디에 있는 건지 한국 사회에서 노동은 끊임없이 천하고 나쁜 것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노동,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노동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노동의 권리,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노동조합.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헌법 33조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죠? 뭐죠? 헌법 33조 뭐죠? 모든 국민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용자하고 맞짱 뜰 수,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다. 교섭할 수 있다. 교섭하다 안 되면 모든 국민은 뭐예요? 파업할 수 있다. 이게 헌법 33조에 나와 있는 권리,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헌법 33조가 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모든 국민이 노조를 만들 권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중에 노조를 만든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너네 직장에 가면 노조를 만들어야 돼. 이건 헌법상의 권리야.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어야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어.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당연히 조직률이 형편없게 됩니다. 이런 헌법상의 권리가 있는데요. 이 권리와 빗대서 꼭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이병철. 그의 아들 이건. 그의 손자 이재. 이들이 대를 이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받들고 있는 이병철의 이유. 내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를 한다. 이건 무슨 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33조를 깡그리 무시할 거야. 헌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외국 같으면 상상이 안 돼요. 한국 최고의 기업의 총수가 너무나 뻔뻔스럽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통용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죠. 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삼성. 늘 3위 안에 드는 기업, 삼성. 자기가 노동하러 들어가는 직장에서 그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회사를 자기는 가장 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청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 이것이 현재 한국에서의 노동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삼성이 만든 노조 보고서. 삼성 반도체에 어제 합의했습니다만 79명이 죽어나갈 동안 수십 명이 죽었지만 백혈병이라고 하는 직업병에 대해서 나는 우린 절대 책임이 없다라고 버텼던 게 수십 명. 그 사이에 79명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최근에 황유미 씨가 죽으면서 황유미 여성 노동자를 위한 진상규명 요구를 몇 년째 해가지고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만 삼성은 나 몰라라 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에서 벗어나라 이런 대모도 하고 그러나 얘들은 그런 것과 아랑곳 없이 종합상황실에서 노조화해. 그래서 급기야 문재인 정권 들었으면서 삼성 노조 무력화 문건이 입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건이 지금 입수됐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조 만들면 산에다 놔두고 섬에다 놔두고 심지어는 무슨 식칼이나 이런 걸로 위협하고 해가면서 노조를 철저히 봉쇄했던 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후속까지 됩니다만 실제로는 32명을 보기 좋게 잡아놓다가 결국 4명만 일단 잡아놓고 28명을 전부 불구속으로 풀어줍니다. 문호조 경영을 위한 조직범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너 일가는 개입 증거가 없다는 거죠. 이게 벌어진 일이 다 뭐예요? 오너 일가의 지침 때문에 벌어졌는데 오너 일가의 개입 증거는 없다. 아무 소용없는 얘기죠. 여전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그것뿐인가? 이것은 전교조입니다. 전교조와 관련해서 교원의 교원단체는 교원노조 가입을 실명을 공개해버렸습니다. 누구죠? 국회의원 조전혁이라는 해킹해가지고 전교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킹해서 명단을 뽑아가지고 공개하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빨갱이가 여러분들의 아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또 학교로 쫓아와서 데모하고 교사들 쫓겨나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박성애 당원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박성애 선생님이 조합원이다. 이러면 아이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우선 달라질 겁니다. 당연히 노조가 멀리 있지 않죠. 선생님도 조합원이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본이 미래도 지배해야 되는데 커가는 청소년이 노조에 대해서 절대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선생님이 노조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교조가 유난히 탄압을 받는 거예요. 사실 전교조는 허당이에요. 조합원도 5만밖에 안 되고 파업권도 없어요. 굳이 이렇게 정권이 칼을 막 뽑아가지고 휘두를 이유가 없어요. 너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럴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급기야는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법의 노조라는 표현을 쓰지만 형식적으로 노조 자체가 법적인 노조가 아닌 거죠. 이유가 뭐예요? 조합원 5만 명 중에 8명이 해고된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49,992명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8명 때문에 너네 노조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세계의 교사가 노조를 못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맨날 비웃는 뭐 아무리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후진국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 하더라도 교사가 단결권을 갖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는 거죠? 이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치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유는 몰라요. 처음 봐요 이거? 이런 장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이 사람? 이 사람 몰라요? 영화 안 봐서 5강에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그림 모르세요? 몰라요. 박성애 영화 알 거 아니에요? 공무관이고 검사고 네. 저기 교도관이고 네, 이 김태리네. 김태리. 1987년 영화입니다. 무려 1,000만 이거 몇만 들었어요? 1,000만 들었죠? 네. 1,000만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고 그동안 체육관에서 뽑던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게 만들었던 소위 87년 6월의 시민항쟁과 관련된 그런 영화인 거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나오면서 한 가지 씁쓸했던 건 중요한 투쟁이고 시민들의 투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투쟁이고 영화가 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1987년의 사건은 뭘까? 한국사의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다가 국민들이 뽑는 것으로 해결된 것일까? 진짜 87년의 의미는 뭘까? 87년은 가장 힘없는 약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눌려 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한국사의 전체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죠. 그건 뭐예요? 87년에 7월, 8월, 9월의 투쟁인 거죠. 노동자들이 이제 우린 그렇게 못 산다. 시키는 대로 못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것을 국민이 뽑는 거 의미 있죠. 그래서 국민이 뽑아서 박근혜를 뽑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사회를 송두리째, 사회의 문화, 구조, 사회의 뭐 여러 가지 이 패턴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놨던 건 87년 7, 8, 9의 노동자 투쟁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던 사람들 또는 주면 주는 대로 받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밑바닥에 있던 정말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문화, 이런 민주주의, 이런 나라 싫다라고 얘기했던 그 중요한 의미가 87년 7, 8, 9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나와도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얘기하면서 보통 사회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87 체제 이런 말을 써요. 87년에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의 변동이 있었다고 해서 87 체제를 쓰는데 근본적인 체제의 변동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서 아니죠. 사회 전체가 엄청난 격변을 겪었는데 그것은 종래에 있었던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체제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 체제는 바로 노동자들, 세상의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는 못 산다라고 들고 일어선 민주주의 그거였다는 거죠.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영화도 나오지 않아요. 노동에 대응하거나 노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영화들은 상업적으로 제작도 안 돼요. 그런 영화를 상업적으로 제작하면 영화가 상영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배급사들이 차단하는 거죠. 왜?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차피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재인 있을 땐 이런 영화도 해도 돼. 그러나 늘 변하지 않는 건 자본인 거죠. 자본을 공격하는 영화는 결단코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노동을 찬양하는 영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영화는 나올 수가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어디에 걸려요? 그저 우리끼리 앉아서 독립영화나 보고 마는 거지 상업영화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영화관에 걸리질 않거든요. 우리 맨날 CJ가 독점하니 어쩌느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1987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도 필요한 영화이지만 바로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역시 그런 취급밖에 받지 못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이렇다는 거죠. 이건 제가 누차례 여러 가지 통계를 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 노동자의 권리는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거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가진 자들이 앞에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규직이 1000만이 돼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락하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추락되는 구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부분들을 쭉 해온 거죠. 강간범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인다거나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안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다 그런 거죠. 광고에 그런 얘기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거고 어렸을 적 과학자 꿈을 가졌던 사람이 노동자 생활을 한 번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한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그래서 이런데요. 그러면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어떻게 될까? 노동조합. 역시 이데올로기의 공세가 있죠. 기종노조, 빨갱이, 이기주의, 낡고 고루한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홍준표 따위가 나와서 기종노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었던 온갖 이데올로기가 다 있었기 때문에 맞아, 이 새끼들 기족이야. 그리고 맨 앞에 나왔던 민주노총 무슨 생각해보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괴물의 탄생, 무소불위의 권력, 민주노총 공화국 이런 무슨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배경은 뭐예요? 다 정지 작업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해도 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저 낮은 노조 조직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학생들, 미래의 노동자들, 지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0%가 안 돼요. 무슨 노동조합이 엄청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어때요? 따지고 보면 2천만 중에 190만입니다. 무려 1810만은 노조를 안 해요. 여기 지하철 조합원이 10,000명인데요. 만약에 지하철 조합원이 10,000명이 아니고 지하철 조합원이 1,000명이면 어떨까? 지하철 사장이 노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개무시하겠죠. 파업했나? 왜 안 하니? 파업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9,00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것들은 빨갱이야. 그렇게 해서 거기 얼씬도 못하게 하겠죠. 그러고 교섭하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너는 마음대로 왜 못 들어줘? 공안이죠. 사회로 얘기하면 어떨까? 2천만 노동자가 있는데 조합원이 190만이야. 민주노총이 나와서 백날 집회해도 저것들 어쩌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1,800만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것들은 빨갱입니다. 민주노총 공화국입니다. 나라 경제를 넘칩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가 엉망이 된 겁니다. 그나마 싸우는 노조 민주노총 3%. 이 3%의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 민주노총 공화국이라고요?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체 2천만 노동자 중에 불과 민주노총 조합원 3%. 기껏 해봐야 63만. 이게 2015년 통계니까요. 지금 큰 대차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저 정도. 2천만 중에 60만이 무서워서 무슨 민주노총 공화국?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이런 상태라는 거죠. 조직률 봐요. 세계의 조직률. OECD 평균이 30%고 우리는 9.9%. 요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다 50% 이상, 60%, 70%, 심지어 80%까지 가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북유럽의 복지국가라고. 복지국가의 탄생의 비밀은 딱 한 가지예요. 그나의 노동조합 조직률입니다. 정말로 그거 외에 설명할 게 없어요. 당연하죠. 지하철의 조합은 10,000명이 있는 것과 1,000명이 있는 것은 차이가 엄청난 거죠. 10,000명이 있어도 늘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자본과 노동이 균형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조직률 9.9%인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한국 사회 노동의 권리가 확장되고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9.9%가 거추장스러워서 끊임없이 밟고 있는 겁니다. 빨갱이, 기조, 이기주의, 국가 정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 노동입니다. 이런 인식을 정의당의 조합은 당원들은 다 갖고 있을까? 하다못해 진보적 정의당조차도 정의당의 당원들조차도 노동 그건 너무 좀 그렇지 않아? 좀 더 좀 유연하고 이래서 노동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천박한 나라에서 진보정당이 과연 성장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고민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의당에서 노동교육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당원들이 다 들어야지.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정의당 당원을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에 아직 정말 우리 당원들이 그런 정도인지는 박성희 당원이 평가를 해보셔야죠.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97년만 하더라도 노동자가 신뢰하는 집단의 5위에 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사실. 근데 2007년 중앙일보 조사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사각형의 여기에 있는 데가 영향력도 하나도 없고 신뢰도도 없는 집단. 요 안에 민주노총에 들어있는 10년 사이에 2007년쯤 가면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서 신뢰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집단이 되죠. 아무리 공격을 많이 했어도 87년부터 97년 동안 그래도 그래 쟤네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한 게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 저는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주의 정권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결되기 시작하면서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구조 내에서
보다 근본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도 비슷한 면모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민주노총은 또다시 추락할 거예요. 그 통계를 보여주는 건 이런 거예요. 노조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2017년에 한 번 했어요. 정치적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다. 상당히 올라갔죠. 예를 들면 2010년에 15.3%였는데 49.5%. 이게 1989년이고 89년 엄청 낮잖아요. 그런데 사회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경제 성장, 물가 안정 다 기여하는 걸로 나와요. 빨간 글씨. 이건 뭘 의미할까요? 문재인 정권 시대. 문재인 정권 시대고 문재인이 노동 존중을 얘기합니다. 노동 존중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탄력 근로제의 평가를 보면 이런 설문이 있어요. 설문조사 중에 탄력 근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51%가 나왔는데요. 찬성률이 누가 더 높은지 아세요?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찬성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탄력 근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진보 계층에서의 찬성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혹시 저도 유추하는 겁니다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탄력 근로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비슷해요. 찬반이 비슷한데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층에서는 어떻게 돼요?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탄력 근로제에 대한 찬성이 훨씬 높아요. 50%가 아니고 65%쯤. 왜 그럴까요? 65%.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죠. 정치 권력의 문제. 문재인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요. 보수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야3당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조에서 사실은 이 통계라는 게 2017년에 이 통계라는 게 문재인 정권이 노동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할 때 국민의식이 변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저런 방식으로 노동 때문에 정치를 못하겠어. 노동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 힘들어. 노동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 민주노총 공화국이야. 민주노총 너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또 노동자와 노동단체는 달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붓기 시작하면요. 이거 거꾸로 갑니다. 틀림없이 거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2016년까지 어쨌든 최저임금도 올리고 정권이 우리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던 시절입니다. 다시 이 앞에 있었던 표처럼 일로 갈 겁니다. 민주노총. 그렇게 결국 노동에 대한 이해는 뿌리부터 차근차근 교육되고 고민돼야 될 지점인 것이지 이게 무슨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직도 한국에서는 노동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노동조합 정말 그렇게 욕먹을 만한 노동조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저러한 권리는 87년 이전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그러면 노조가 없었어도 87년부터 2017년까지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좋아졌을까? 절대로 네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리도 싸우지 않고 얻은 권리가 뭐가 있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노총을 욕하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나 임금 누가? 민주노총이 올린 겁니다.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어요? 아, 민주노총이 안 싸웠어도 당연히 이만큼은 올랐을 거야? 택도 없습니다. 전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온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 민주주의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문화를 처음 만든 사람들입니다. 노동자. 한국에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87년 이전에 만들었던 사람이 사회운동의 주요한 거점을 만들었던 사람. 이윤에 저항하는 집단이죠. 저항하는 집단이 없는 건데 딱 유일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에 저항하는 집단으로서 존재하는 건 노동조합밖에 없는 거죠. 뭐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진보의 대중적 토대, 진보정당의 건설,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에서 노동조 이렇게 이런 구조 속에서 탄력 근로제가 나오고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 뭐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올 때 끊임없이 당할 겁니다. 끊임없이 당하면서 이제 끊임없는 싸움들이 또 시작될 거고 또다시